쉽게 볼 수 없는 사슴들이 나타나는 이 섬은 그래서 사슴섬으로도 불립니다. 이 섬에는 쉽게 찾아가기 힘든 매우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더 이상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는 그것. 보면 끔찍해요. 세상에 그림도 아니고 실제 모습이잖아요. 실제 모습. 정말로 상당히 겁나요. 소름 끼쳐요. 붉은 벽돌 건물 안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장기와 머리, 그것들은 모두 투명한 유리병 속 맑은 액체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문의 유리병들이 가득 보관돼 있던 이 붉은 벽돌 건물은 과거 해부실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늘 굳게 잠겨져 있던 해부실의 문이 열리고 어두운 내부가 환하게 밝혀지는 날은 섬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죽음이 잦았던 섬, 그리고 그 섬 주민의 죽음이 의학 연구란 목적으로 해부대에 올라와야만 했던 사슴섬. 20여 년 전 사라져버렸다는 유리병들. 다행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난 남자는 우리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남자는 사진 속 대상을 두려움이 아닌 동정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지금부터 해부실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진열장 안에 사각형의 유리 케이스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그 안엔 성인의 장기들이 담겨져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커다란 원통 유리병 안에 있는 건 어린아이의 머리 부위. 사슴섬 사람들의 증언대로 태아가 담긴 유리병들도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태아는 출산 직전으로 보이며 탯줄을 단 채 웅크린 자세로 유리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냉정하게 한센병을 위해서 표본이나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갖다 어디 고등어 그 처박은 것처럼 처박아놨잖아. 남자는 한센병 연구란 명목으로 비극이 반복됐다며 분노합니다.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유리병의 개수는 전부 122개. 그중 태아의 표본은 14개입니다. 당시 한쪽 면만 찍었다는 촬영자의 말로 볼 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유리병들이 해부실에 진열돼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아들이 담긴 유리병을 본 전문가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그 목적이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기록을 해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표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센병 환자들과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굳이 태아들을 이렇게 많이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합당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무관하게 보관한 듯 보이는 태아의 표본들. 한센병은 유전이 되지 않는 질병이기에 태아가 든 유리병은 병의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한 채 유리병에 갇힌 걸까? 해부실에 전시돼 있던 유리병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었다고 소록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리병들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유리병을 만들지 않았어요? 해방 후에요. 이렇게 해주면 큰일 나죠. 이렇게 했다가 소록도 국립병원의 시작은 자해의원으로 1916년 일제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치료보단 격리가 목적인 수용이었습니다. 살아서는 배고픔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죽어서는 해부대 위에 올라야 했던 환자들. 태아들이 들어있는 유리병은 일제 만행의 흔적인 걸까? 나 환자 같은 경우에 우생학적으로 후손을 못 두게 했었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면은 신의 후손이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에 이런 불구 환자나 폐질환 환자나 나병 환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 정관을 갖다가 잘라버리거나 자궁을 적출하거나 그런 수술을 했었죠.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출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던 제국주의 일본. 우월한 유전자만 남기고 열등한 유전자는 없앤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 한센병은 절제 유전되지 않음에도 일제는 우생학을 근거로 강제 정관 수술과 낙태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소록도 주민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진열장 맨 윗칸 왼편에 있던 유리병성 머리, 얼굴에 상처가 심한 그 사람, 1970년경 사망한 섬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68년도 가서 한 70년 좀 거기 한번 지나갈 일이 거기 있더라고. 유리병 안에요. 그냥 유리병 안에. 그 사람들 아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만 이렇게 유리병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 하에서 한국의 의료진들도 소록도 주민들을 사후 해부했습니다. 뒤에도 그런 거치가 많이 있었죠. 이제 더 이상은 놔둘 데가 없죠. 태아도 담겨져 있었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연구용으로 놔뒀다는 뭐 에이,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그 충격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출산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강제로 낙태를 당했던 한 산모에게 유산된 태아를 유리병에 담아 보여줬다는 의료진. 차마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녀들의 남편들 역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감금실로 끌려가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인권 탄압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소록도의 감금실. 지금도 남아있는 이곳에서 한동안 갇혀 지내던 남자들은 창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곧장 수술대에 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손을 낳지 못하게 대를 끊는다는 단종수술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수술과 비슷합니다. 결혼을 앞뒀거나 임신을 시킨 남성,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행됐다는 단종수술. 일반적으로 정관을 묶는 것과 달리 정관 자체를 아예 끊어내버려 복구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강제 단종수술은 최근까지도 소록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내가 마지막이 서로도 마지막 수술한 사람. 90년대까지 강제 낙태나 피해가 단종 수술 피해가 있었다는 건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서로도는 딴 세상이라고 그래요. 완전 서로도는 딴 세상이었어요 그때. 과거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해 천형병이라 불렀던 한센병은 아이에게 유전되고 옆에만 있어도 쉽게 전염된다는 비과학적인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한센병은 병원체가 지극히 약해요. 그럼 국민의 대부분은 어떠냐? 99.999%는 나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다 이겁니다. 특정 박테리아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발병되는 한센병은 유전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잠복기가 약 3년에서 5년이며 피부에 감각이 무뎌지고 손과 얼굴에 말초 신경염을 유발합니다. 외모가 변형되는 점 때문에 실상보다는 강력한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 면이 있습니다. 1941년 치료약이 발견되면서 해외에서는 피부병으로 규정 격리가 완화됩니다. 국내에서도 1953년부터 치료약이 보급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다음해 전염병 예방법을 시행, 오히려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수용을 강화했습니다. 발견 즉시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돼 소록도에 강제 이송되온 사람들은 섬을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 겁니다. 1950년대에 오면서 지방 5개 국립병원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도 시행되던 그것이 그 정책이 그대로 그 5개 국립병원에서도 시행이 되고요. 우리 사람들은 소록도만 기억하지만 육지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국가가 격리한 일종의 수용시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동에 위치한 한 시설. 마치 육지 속 섬처럼 외진 곳에 자리한 이곳은 국립칠곡병원의 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여기 와 있어. 그건 뭐 안 하고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원장이 허락해서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 선상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이제 단체 법이 그러니까. 원장 이름이 1953년 시설이 문을 열 때 원장이던 그는 중간에 이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984년까지 31년간 이곳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김 원장의 세상이었고 김 원장의 말이 곧 이곳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참 가혹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들어오기 전 낳은 자녀들까지 시설에서 내쫓았던 김 원장. 보안을 내려봤죠 원장님.
여기로 보면 일단 있지도 못하게 하고 이승은 죽으면 죽어있고 구박이 좀 심했어요.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은 그 길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와의 이별을 거부하던 부모에게 되돌아온 건 일명 벚꽃 몽둥이라고 불리던 벚나무로 만든 몽둥이 매질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교도들하고 그래 이름 지어놨는데 여럿이나 돌아서가다가 차고 농지를 때리고 그랬지. 그때는 많이 맞았어. 국립질곡병원 난동분원의 사람들에게 그는 독재자라고 불렸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선 그를 영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한센병 환자들을 잘 관리한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즉, 환자들에게 단종 수술과 낙태를 강요하고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 것이 원장 개인의 지시가 아닌 당시 보건사회부의 방침이었던 겁니다. 일제의 악행을 우리 정부는 왜 답습했던 걸까? 한국의 경우에서는 종래에는 일본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독일 유학을 갔던 그 한국의 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갑수란 분이 계신데 해방 후에 보건부 차관이 됩니다. 차관을 할 때도 나병 환자 수용소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빨리 이 우생법을 만들어서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구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1960년대도 하는 거죠. 국내에 우생협회를 세운 이갑수 씨는 우생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생이란 잡지를 통해 독일의 유전자 방지법도 소개했는데 아돌프 히틀러는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소록도 등 전국 6개 국립병원에서 시행된 단종과 낙태 행위, 그 잔혹한 차별 정책의 바탕에 이런 정부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명을 받는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겁니다. 의사가 감독을 하고 누가 딴 사람이 했던 뭘 어떻게 됐든 간에 공권력이 행한 일이라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그마치 100년간 이어져온 일입니다. 그 오랜 역사를 언제쯤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번이 그 첫 기회일지 모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회의실엔 특별재판이 마련됐습니다. 얼마 전 소록도에서 진행됐던 특별재판. 한센 병력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총 539명 피해자가 지금 6차례 나눠가지고 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강제성 여부, 그러니까 단종 낙태가 본인의 의사에서 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건으로 전부 539명의 피해자가 참여했고 대부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 승소의 대법원을 간 소송이 1년 8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2011년 시작된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끊임없이 항소를 해섭니다. 인터뷰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저희 보건복지부 입장이고요. 정부 측 변호사하고 정부 측 의견이 똑같은데 뭐 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송 담당 부서지만은 인터뷰는 거절한다는 보건복지부. 대신 정부 측 변호사가 항소의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임신 중절 수술과 정관 절제 수술을 강제로 시켰다. 그리고 강제로 격리해서 시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수술을 결단하는 것이 있죠. 자발적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고 대인으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기억이 조작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분들이니까 이 기억이 내가 일제시대 아닌 거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를 잃은 기억이 조작되고 그 시기가 혼동될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어느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지난 2001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控訴を行わないことに決定いたしました。 지난 2011년 시작된 소송이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고를 수습해줄 자식이 없는 단종 낙태 피해자들은 죽어서도 소록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